미세먼지 안에 이제 유기성분, 유기에어로졸이라고도 하고 유기탄소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기성분이 아닌 유기성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별 성분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랬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기에어로졸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북아 과제에서 되게 재밌게도 서울하고 베이징이 농도가 비슷한데 그 개별 성분들의 분포를 보면 아주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대기환경에서 유기에어로졸의 정의를 한번 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유기에어로졸의 어떤 개별 성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필터로 포집해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해서 크로마토그래피랑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주심에서 분석할 때 어떤 분석법이 좋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분석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 그림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미세먼지가 있고요. 미세먼지 안에 이제 카보니러스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탄소 성분, 무기탄소가 아닌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탄소 에어로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탄소 에어로졸은 사실은 탄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탄소에 수소나 뭐 산소, 질소들 같은 성분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니러스 에어로졸이라고 하면은 에어로졸 안에 그 카본의 농도만 말을 하는 거고, 보통은 올게닉 매러, 그래서 어떤 탄소와 더불어 수소, 산소 같은 여러 성분들까지 다 포함한 것들을 우리가 유기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명명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무기 성분이 아닌 유기 성분들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탄소 에어로졸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올게닉 카본, 엘레멘터리 카본에서 카본의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두 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화학적 정의가 아니라요. 분석 방법, 그러니까 오퍼레이팅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이제 OC와 EC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C를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성질로 구분한 것이 이제 워터 솔루블 올게닉 카본, 워터 솔루블 올게닉 카본과 워터 인솔루블 올게닉 카본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오퍼레이팅 메소드에서 유기탄소 부분을 물에 녹여서 물에 녹는 성분들, 물에 안 녹는 성분들을 카본만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그 대기환경에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워터 솔루블한 올게닉 카본 WSOC에서 일부 그 카본의 색깔이 브라운 컬러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브라운 카본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화학적 분석에서는 휴믹 라이크 서브센스라고 해서 휴리스 카본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런 브라운 컬러를 띠면서 이 브라운 컬러 띠는 카본이 어떤 기후변화에 기존에는 보통 OC는 색깔이 없고 EC는 검은색을 띄어서 에어로졸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때 EC는 빛을 흡수하는 반면에 OC는 산란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브라운 카본이 일부 빛을 더 흡수해서 온난화를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제안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브라운 카본의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카보니러스 에어로졸은 메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분석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화학명을 나타낸 pH, 알켄, 패티 엑시드, 다이칼복시 엑시드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 성분들의 어떤 화학적 특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안에 그 설페이트나 나이트레이트, 암모늄 같은 무기 성분을 제외하고 그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카보니러스 에어로졸, 탄소 유기 에어로졸이라 하고, 그 안에는 메터 관점에서는 무수히 많은 성분들로 되어 있고요. 카본으로는 현재까지는 EC, OC, WSOC, WISOC, 휴리스 카본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점을 맞출 거는 이런 개별 성분들,
pH나 알켄 같은 성분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성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 방법은 OC, EC고요. 이 OC, EC는 각각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EC는 우리가 원소 탄소라고 하는데 검은색을 띠는 이런 검은색을 띠는 성분이고 주로 직접 배출해 탄화수소의 산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이 원소 탄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직접 배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입자의 빛 흡수량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기탄소는 직접 배출도 될 수 있지만 대기 중에 VOC, 휘발성 유기탄화수소가 반응을 해서 2차 생성 유기 성분들을 만들고 이것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기탄소는 1차 생성 유기탄소 프라이머리 올게닉 카본에서 POC와 2차 생성 올게닉 카본이라고 해서 세컨더리 올게닉 카본을 구분해서 이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OCEC는 오퍼레이팅 메소드에서 정의가 됐는데 그 오퍼레이팅 메소드가 열로 우선 태우고요. 왜냐하면 유기탄소는 잘 타니까요. 그러니까 탄소는 잘 타니까요. 열로 태운 다음에 다시 옵티컬 빛으로 한번 보정을 한 방법으로 구분한 그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OC는 잘 타면서 옵티컬리 색깔이 없는 걸로 정의를 했고 EC는 잘 안 타면서 옵티컬리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을 정의했습니다. 네, 사실 이 썰머 옵티컬 메소드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2차상 OC-EC 분석 방법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가 됐던 거는 그 필터를 유기용매에 녹여서 그러니까 유기물질들은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유기용매에 녹아서 이 유기용매들을 다 날린 다음에 무게를 재서 이제 총 유기탄소와 원소탄소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 근데 문제는 솔벤트, 그러니까 유기용매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에 대한 그 불확실도가 커지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도가 크니까 점점 직접 태우는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썰머만 적용됐을 때의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대기 환경에서 OCC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썰머도 하면, 그러니까 태우기도 하면서 옵티컬로 보정도 하는 이 썰머 옵티컬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많이 읽었겠지만 이 썰머 옵티컬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OR, TOT로 해서 하나는 옵티컬로 보정하는데 빛을 반사한 양을 볼 것이냐. TOT, T는 그 빛을 흡수한 것을, 투과한 것을 가지고 보정할 것이냐의 방법에 따라서 TOR과 TOT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자단 탄소 성분들에 대한 분석법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유기 에어로졸에 말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요. 올게닉 에어로졸, 올게닉 매럴, 올게닉 카본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를 혹시 알까요? 혹시 이거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올게닉 에어로졸하고 올게닉 매럴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 안에 유기 성분들은 카본으로만 있지는 않고 카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수소나 뭐 산소 같은 게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메터로 돼 있는데 이 메터가 에어로졸로 돼 있기 때문에 올게닉 에어로졸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올게닉 매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개별 유기 성분들을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탄소량만 알고 싶을 때 탄소 성분만 분석할 때 우리가 올게닉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다른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안에 이 바이오매스 소각 활동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마커로 레보글루코산이라는 성분을 씁니다. 레보글루코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물질이 이제 미세먼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은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10개, 산소 5개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유기 에어로졸, 올게닉 에어로졸, 올게닉 매럴의 질량이라고 하면 얘의 분자량입니다. 162g/mol.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탄소만을 보겠다 하면 탄소가 6개니까 72.
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올게닉 매러랑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탄소라고 C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유기에어로졸을 의미하지만 올게닉 카본의 농도가 항상 올게닉 매러나 올게닉 에어로졸 농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OC를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1.4를 곱해서 메터를 바꾼다 하는 이유가 메터 양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그 에어로졸의 유기성분들이 어떻게 생성되냐에 따라서 그 팩터가 달라지고 그 팩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한 분야의 연구입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넘어가도 될까요?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올게닉 에어로졸에 저는 케미칼 분석을 합니다. 화학 분석을 합니다. 특히 올게닉 마커, 어떤 그 발생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마커 측면에서 미세먼지 안에 있는 그 유기에어로졸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 성분들을 분석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저희가 쓰는 GCMS 기법으로 썼을 때 가장 그 빈번하게 검출이 되는 그룹을 구분하면 이런 알켄 성분들, 그다음에 알켄은 뭔지 알죠, 여러분? 헥산, 헵탄 이렇게처럼 리니어한 그러니까 그 수소가 세츄레이트 돼 있는 수소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성분들, 네,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빈번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pH는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서 벤젠골이 2개 이상의 모든 벤젠골이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든 성분들을 말하고요. 벤젠골이 하나는 벤젠인데 2개는 나프탈렌, 3개는 페난트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벤젠골이 수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데 그걸 총칭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pH는 화석연료에서 주로 나오고 이제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대기 환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른들이 탄 음식 먹으면 암 걸린다 하는 그 탄 거가 바로 이 pH입니다. pH 성분이 많아서 이제 암이 걸린다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펜이라는 성분들은 아주 농도가 높지는 않은데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호펜은 많이 쓰이는 게 마커로서 자동차 윤활유 같은 데서 이제 주로 배출되는 데고 알려서 호펜이 만약 시그널이 높다 그러면은 자동차 용량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호펜이라는 성분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알케노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지방산의 일종인데 리니어한 세츄레이티드 된 알켄의 그 엑시드가 포함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그 요리할 때,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때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식물에서도 배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슈가라는 성분은 우리 설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카라이드 성분들, 그러니까 모노사카라이드 성분들을 이제 의미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레보글루코산도 여러분 사카라이드의 한 성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카라이드 성분들을 분석을 하면 바이오매스 버닝이 나오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식물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소일 더스트에서 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칼복시 엑시드라는 거는 그 칼복시 그룹에 그 엑시드가 2개 붙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직접 배출도 많이 되긴 되는데 여러 챔버 실험에서 결국에는 어떤 VOC가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다이칼복시 엑시드 그룹으로 가기 때문에 엑시드칸 그룹으로 가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는 직접 배출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이 성분들이 많으면 대기에서 이 성분이 많이 그러니까 유기에어로졸들이 많이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엑시틱한 상태로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로 세컨더리 옥시데이션 프로덕트의 마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1990년대부터 계속 이제 미세먼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져 있었고 이런 유기 분석들을 계속 그러니까 유기 분석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PMF나 CMB 모델들을 통해서 이 성분들의 그 프랙션, 그러니까 팩터들이 분포하는 것들을 봐서 이렇게 어떤 발생에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성분들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성분, 이렇게 유기 성분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우선은 필터를 포집해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성분들의 농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요즘에 유기입자의 조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AM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메소드로서 앰모스페릭 에어로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해서 이런 그 개별 유기 성분을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또 질량 분석기를 에어로졸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유기 입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AMS는 거의 초 단위로 결과가 나오고 이때 이 올게닉에 대해서 POA냐 SOA냐 PO에서는 쿠킹에서 기반된 것이냐 아니면 프레시한 거냐 에이징 된 거냐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기입자의 화학적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발생원을 잘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유기 성분들을 개별 성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을 갖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래도 필터 기반의 시간 해상도는 낮지만 이렇게 유기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별 성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올게닉 마커를 활용을 해서 발생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별 성분, 보통 여러분 어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을 평가할 때는 개별 성분들을 기반으로 유해성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개별 성분에 대한 어떤 노출, 그 미세먼지의 노출이 얼마큼 됐을 때 이 안에 pH에 대해서 얼마큼 노출이 됐는지를 평가하려면 개별 성분에 대한 그 pH에 대한 농도가 필요한데 그 농도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개별 성분에 대한 노출과 유해성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성분들을 아직도 분석을 하면서 그 발생원 규명이나 이런 유해성 평가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문제는 오랜 시간의 샘플링과 분석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 해상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이랑 홍콩에서 이제 계속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AMS처럼 시간 해상도를 높이는 개별 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로 썰모 디접션을 이용해서 GCMS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푸살릭 엑시드라는 성분과 DHOP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의 그러니까 푸살릭 엑시드라는 개별 성분에 대해서 개별 성분과 피닉 엑시드라는 개별 성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태그 GCMS를 쓰면서 1시간 단위의 레졸루션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개별 성분에 대한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필터 포집에서 이렇게 그 썰모 디접션으로 가면서 AMS와 같이 패러럴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하기 위한 이 태그 GCMS가 더 디벨롭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대기 환경에서 유기에어로졸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중간중간에 질문을 꼭 물어보거든요. 자,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터 포집, 그다음에 그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뭐 pH나 알켄들의 개별 유기 성분들을 분석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우선은 필터 중에서도 고용량 미세먼지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포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성분당의 농도가 나노그램, 피코그램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포집을 한 다음에요. 그 미세먼지를 GCMS 분석에 맞는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그런 상태를 만드는데 워낙 농도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용매의 양을 낮추고 용질의 양을 높여서 그 안에 용액의 농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료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그 용매의 농도를 낮추는 그 농축 과정이
그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클린업의 필트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IC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쓸 때 그 관이 막히면 안 되니까 미세먼지가 같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추출되는 어떤 방해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농축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기용매를 농축을 시켜서 최대한 용액의 용질의 농도가 이 주씨의 충분한 시그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농축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랬을 때 농축은 보통 질소가스로 이제 농축을 시키는 것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유기 성분을 분석한다 했을 때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질소가스 농축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필터를 포집한 다음에 추출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추출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회수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연구실은 미세먼지 안에 있는 그 주로 넘볼러타일한 성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소니피케이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농축을 시켜서 GCMS 분석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저희 연구실은 이 GCMS로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성분들을 보기 위해서 원래 GCMS는 그 여러분 그 폴라리티가 낮은 그 무극성의 성분들의 분석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폴라한 성분들, 극성을 가진 성분들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폴라 성분들에 대한 치환, 데리비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non-폴라 컴파운드와 폴라 컴파운드 두 그룹을 모두 이 GCMS로 분석하고 있는 그 방법을 셋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출해서 보시면 유기용매 추출법이 있고 열탈착 추출법이 있을 때 열탈착 추출법이 그 최근에는 이제 선호하는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폴라 성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유기용매 추출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기용매 추출법을 쓰면 뭐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이 있지만 저희가 그 유기용매 추출법을 쓰고 있고 이때 유기용매 추출법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싹슬렛 추출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2000년 초반에는 이 싹슬렛 추출을 많이 선호해서 이 싹슬렛이라는 장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필터를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그 새로운 용매를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주면서 여러분 그거를 혹시 배웠나요? 화학 시간에 새 용매에 어떤 우리가 물질을 녹이면 90%가 녹는다고 쳤을 때 그럼 새로운 용매를 계속 넣게 되면은 나머지 또 90%가 녹고 또 나머지 90%가 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새로운 용매를 만약 10번을 부은다고 하면 우리가 99.9999라는 그 10자리의 999%의 녹일 수 있는 회수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 근데 이제 계속 용매를 붓다 보면 용매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용매량은 일정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용매만 다시 사이클링하는 방법이 이 싹슬렛입니다. 이 싹슬렛 기법을 써서 우리가 한 10번 정도의 어떤 용매를 붓는 효과를 이용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썼는데 이 싹슬렛의 문제는 너무 그러니까 장치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적어도 추출하는데 24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용매가 휘발되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만 사실은 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싹슬렛을 성공적으로 추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분 실험실에 많이 있는 이 소니피케이터에 미세먼지를 넣어서 소니피케이션을 통해서 추출을 합니다. 이 회수율은 약간 싹슬렛보다 좀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싹슬렛에서 그 유지를 하면서 로스되는 양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고상의 그러니까 에어로졸 같이 고상의 그 상태에서는 이런 소니피케이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니피케이션 같은 그 싹슬렛 같은 추출과의 이제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솔벤트를 10번 부는 효과를 압력을 굉장히 가하는 효과를 넣어갖고 30분 만에 추출할 수 있는
그 프레셔라이즈 리퀴드 익스트랙션 방법을 선호를 해서 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써봤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 그러니까 휘발성이 굉장히 낮은 성분들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휘발성이 조금 있는 성분들은 압력을 가하면서 휘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미볼라타일한 성분들에 대한 회수율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유기 분석을 할 때는 요 세 방법을 쓰는데 미세먼지 안에 있는 유기 성분들을 분석하겠다 하면은 이 소니피케이션 방법이 가장 그 편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참고로 쓰세요. 이렇게 싹쓸레, 소니피케이션,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압력을 가해서 하는 프레셔라이즈드 리퀴드 익스트랙션 이 방법 세 가지를 비교했고 보시면 성분마다 좀 상이한데 소니피케이션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게 그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실제 저희 연구실에도 테스트를 했을 때 소니피케이션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유기 분석의 방법론으로 가야 될 로 생각하는 이 썰머 디조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오븐기를 주심에서 위 인렛에 달고 이런 유리관에 필터를 넣어서 썰멀리 그러니까 온도를 굉장히 높여서 이 필터에 있던 모든 성분들을 가스화시켜서 이거를 주심에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전처리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필터를 넣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네, 얘 한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휘발을 시켜서 그러니까 필터에 있는 모든 성분을 휘발시켜서 주심에스에 넣다 보니까 주심에스의 고장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 방해 물질들이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심에스가 한번 오퍼레이팅 되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주심에스의 메스가 오염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은 없어서 시간이 줄지만 주심에스를 고치는 시간이 또 늘어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폴라한 성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폴라한 성분은 서멀리 되게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폴라한 성분들에 대한 어떤 재현성, 농도 분석을 했을 때 재현성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주심에스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 서머 디조션에 동시에 어떤 그 시연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분석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개발이 돼서 지금 홍콩 과기대에서 이제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시험 물질이 통으로 주심에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심에스 장고장이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향후에 이제 개별 성분 분석은 이런 TD 주심에스로 이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전반적인 그 필터 분석과 필터 포집의 GCMS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GCMS 분석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항상 수업할 때 쓰는 수업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대기 오염학이나 그다음에 환경 분석화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처음에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화학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화학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화학 성분에 대해서 농도만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성분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여주는 정성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 분석이 되면 양이 얼마큼인지 정량 분석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화학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성과 정량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분석기가 바로 이제 질량 분석기라고 크로마토그래피에 질량 분석기가 달렸을 때 정성과 정량 분석이 잘 됩니다. 이런 정성과 정량 분석을 동시에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의 질량 분석기에 달아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기성분도 결국 어떤 유기성분이냐 정성 분석과 그 다음에 얼마큼이 있냐 정량 분석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MS는 여러분 두 개의 분석 장비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대시를 씁니다. 요 대시를 쓰는 거는 두 개가 패러럴하게 달려 있다는 뜻인데요. 앞에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달려 있고요. 뒤에 질량 분석기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달려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자체는 분석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기지. 어떤 성분을 전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로 혼합체의 어떤 여러 성분들을 우리가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분리를 한 성분 한 성분을 이제 이런 질량 분석기가 실제 분석기입니다. 그때 질량 분석기 넣어줘서 그 성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양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C의 기능은 세퍼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믹스된 믹스된 시료를 그다음에 질량 분석기는 매스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이 있는지를 정보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는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 매체, 물이나 토양, 뭐 대기 다 매체의 시료들은 혼합물입니다. 완전 심플한 하나의 조류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라 믹스처이기 때문에 믹스처에서는 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이런 세퍼레이션을 해야지만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많이 쓰고요. 실제 환경공학과의 공동기기실을 가보면 대부분의 한 70%를 차지하는 장비가 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랩은 GC와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럼 왜 질량 분석기를 써야 되냐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학 분석을 잘한다는 거는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GC보다 그러니까 보통 유기 분석을 분석할 때 많이 쓰는 GC 장비 중에 하나가 GC FID 장비입니다. FID라는 거는 GC 뒤에 검출기를 불꽃 반응을 시켜서 태워서 유기 성분이 잘 타니까요. 태워서 그 태우는 양의 시그널을 검출한 것이 GC FID인데요. GC FID와 비교했을 때 GC 매스는 장점이 뭐냐면 이 매스를 통해서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정성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FID보다 매스 스펙트럼을 통해서 정량 분석을 조금 더 애큐러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C 매스는 항상 분석을 하고 나면 결과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위에 GC 크로마토그램이고요. 그리고 GC 크로마토그램에 하나의 크로마토그램마다 픽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각의 성분에 대한 질량 분포, 이 픽의 면적을 계산한 질량들의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패널이 GC 매스는 항상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스 스펙트럼의 어떤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심플하게 서칭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존재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성분에는 어떤 펑셔널 그룹들이 갖고 있다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C 매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스 스펙트로미터리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AMS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질량 분석기는 크게 요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질량 분석기 앞에 이제 샘플이 들어올 거고요. 근데 GC 같은 경우는 GC가 달려 있는 거죠. 샘플 인렛에. 그리고 질량 분석기 안에는 어떤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아이온 소스가 있습니다. 아이온 소스가 있고 그 아이온 소스에서 어떤 성분들이 그러니까 질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구분의 질량들을 분석할 수 있는 매스 어널라이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소스에 따라서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케미컬 이오나제이션을 할 수 있는 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심스라는 용어를 안 쓰는 그러니까 전자빔으로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EI 모드의 아이온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GC 매스에서는 EI를 커먼하게 쓰고 있고요. 요즘에 CI도 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온 소스에 따라서 우리가 CI, EI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어널라이저의 특징에 따라서 뭐 토포 매스,
쿼드로폴 매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AMS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매스의 이름을 안 쓰면 그 매스 어널라이저는 어떤 사중국 4개의 자석을 가지고 매스를 어널라이저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매스 어널라이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쿼드로폴 매스 어널라이저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MS라고 하면 에어로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인데 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안에 들어있는 매스 어널라이저는 그 쿼드로폴 매스 어널라이저입니다. 반면에 그 외에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A토프 매스라는 거는 매스 어널라이저가 토프, 그러니까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매스를 어널라이저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그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매스 어널라이저는 EI의 이온 소스를 가지고 쿼드로폴로 매스를 어널라이저하는 그 매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하면요. 자, 잠시만요. 시간이 11시 반까지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뒤에 동부가 결과를 짧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많이 쓴다고 하는 그 일렉트론 그 이오나이제이션을 저희가 EI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전자 이온화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 이온화는 어떻게 매스를 만드냐면요. 저희가 M이라는 물질을 그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질량 분석기로 넣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온 소스에서 아주 강력한 전자빔을 이렇게 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량 분석기의 조건을 잡을 때 이 전자빔이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 값으로 세팅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랑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빔의 에너지에 따라서 쪼개지는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GCMS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지금 제가 갑자기 밸류를 잊어버렸는데 이 전자빔의 에너지 양이 있어요. 1670인가 뭐 그 밸류가 있어요. 그 밸류만큼이 안 나오면 우리가 충분한 토마카를 못 시킵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을 못 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패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질량 분석기를 세팅할 때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M이라는 물질을 넣어줬을 때 전자빔이 얘를 쏘게 되면 얘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니까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이 되면서 이때 이 익사이테이션 된 이 성분이 이 성분의 고유 성질에 따라서 토마카를 얼마나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고에너지에 해당될 때. 그랬을 때 토마카가 잘 된 애들은 이렇게 토막이 ABC라는 펑셔널 그룹도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토마카가 잘 되면 ABC가 다 파편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pH의 벤젠고리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성분입니다. 그럼 그런 성분들은 이 빔을 쏴줘도 별로 토마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그냥 들뜬 상태에서 이오나이제이션만 되고 자기 분자량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질량 분석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pH의 가장 저분자량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가 분자량이 128입니다. 그럼 그 128이면 거의 시그널이 나와요. 반면에 알켄 성분들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결합되어 있어서 그 결합력이 약합니다. 그런 애들은 굉장히 잘 쪼개져요. 그러면 걔네들은 주로 알켄 그룹이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2개, 3개로 쪼개지는 걸 좋아해요. 그랬을 때 2개가 그 매스를 가지는 게 50이고, 아니 57이고, 뭐 그 3개로 쪼개지는 거는 70이고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마카 과정은 그 물질들의 어떤 그룹들의 특징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예를 들면 이렇게 A, B, Z, Y, Z로 토박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파편이 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 메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메테인은 우리가 분자량이 16입니다. 이 16에서 메테인은 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켄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메테인은 탄소들하고 그 수소들하고 결합을 할 때 메테인 자체의 이 상태로 가장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분석해 보면 16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가 있고요. 그다음에 14, 13, 12
수소를 하나씩 있는 거는 이제 그 에너지 상태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스 패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런 질량 스펙트럼을 가지면 우리가 메탄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분이 메탄이라는 거를 이런 쪼개진 어떤 질량의 쪼개지는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EI 매스 스펙트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EI의 단점은 뭐냐면 잘 쪼개지는 성분들은 이 성분의 고유 분자량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분자량을 안 상태에서 얘네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분자량이 거의 다 없어지고 다 쪼개진 상태로만 나오면 우리가 얘가 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질량 분석 분야에서 CI, 케미칼 이오나이제이션을 시키는 거는 쪼개지 않고 그냥 케미칼 반응만 시킵니다. 그거는 쪼개지지 않고 화학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 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I와 EI를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질량 분석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는데 한 학기 정도 걸리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질량 분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검출 한계가 낮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실제 저희 랩에서 쓰는 건데 보시면 GC로 우리가 세퍼레이팅을 한다고 다 했는데 레보글루카산 같은 경우 저희가 내부 표준 물질로 레보글루코산 C13을 씁니다. 이 C13을 쓰는데 보시면은 레보글루코산이랑 레보글루코산 인터널 스탠다드인 이 C13을 GC 프로그램을 아주 온도 프로그램을 늦추지 않는 한 이렇게 같이 코일루팅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GC에서도 어쨌든 간에 완전 세퍼레이팅이 어려운 거죠. 이거를 근데 이 레보글루코산 C13과 레보글루코산은 확연하게 다른 매스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C에서 코일루팅된 성분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의 가장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검출 한계가 낮고 정량 정보에 대한 제공도 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가 분리하지 못한 성분을 다시 한번 분리할 수 있어서 분리 기능 더 정확한 또 성분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우리가 코일루팅된 두 성분을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폴라 성분을 치환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OH 같은 극성을 띠는 성분을 이렇게 메탄일 성분으로 비극성으로 바꾸는 과정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레보글루코산을 데리비테이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GCMS 분석을 하면 이렇게 픽 리스폰스가 이렇게 샤프하지 않고 픽이 비대칭적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넘폴러 성분들이 이렇게 샤프한 픽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해도 이렇게 리니얼러티를 가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실리레이션이라는 비극성으로 레보글루코산 치환을 하면 픽이 샤프해지면서 캘리브레이션 커브도 리니얼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극성 성분도 이렇게 치환을 하면 GCMS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알카노익 액시드, 달카보식 액시드, 슈가에 대해서 치환했을 때 픽 샤프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량 분석에서 여러분 대부분 IC나 아니면 대부분의 장비들이 그다음에 분광 강도계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표준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성분들에 대한 표준 물질만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써서 우리가 픽 에어리어를 가지고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GCMS는 내부 표준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질량으로 그 성분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표준법을 쓰게 되면 외부 표준법보다 더 정확한 어떤 정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석 과정이나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분석기가 항상 똑같은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때 우리가 분석하려는 타겟 성분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제 환경에는 없는 물질을 넣어줘서 그 물질이 우리가 분석하려는 타겟 성분하고
타겟 성분이 만약에 10%를 로스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부 표준 물질도 똑같이 10%를 로스한 걸로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둘 다 10%를 로스했기 때문에 얘네 레이쇼를 적용했을 때 레이쇼는 늘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하는 도중에 어떤 로스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CMS에서는 이 내부 표준법을 통해서 어떤 캘리브레이션에 있어서 정량화에서도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표준법 계산법이고요. 이게 우리 대기오용 공정시험법에서 그 유기 분석, 그 pH 분석을 하는 때 그 표준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pH 성분들에 대해서 익스터널 스탠다드도 꽤 만족스럽습니다만은 인터널 스탠다드를 쓰면 거의 완벽하게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GCMS라는 그 기법을 써서 어떤 개별 성분을 분석할 때는 기존의 RC나 뭐 여러 다른 그 기법, 그다음에 GCFID보다 정량도 더 정확한 방법인 내부 표준법을 쓰고, 그다음에 정성도 어떤 질량을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GCMS를 쓰고요. 그 요즘에는 그 GCMS에 더 나아가서 매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매스 하나를 가지고는 또 믿을 수 없다. 그 매스에 다시 한번 매스를 써서 어떤 매스의 시그널을 더 높이는 그런 분석법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의 장점은 저희가 앞에서 그 시료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워낙 농도가 낮은 것들에 대해서 GCMS의 시그널을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매스를 쓰게 되면 조금 그 농도가 많이 낮더라도 전처리 과정에서 농도를 높일 필요 없이 그 질량 분석기에서 그 어떤 그 극미량의 성분의 시그널을 높일 수 있는 매스 필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시료 전처리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석 기기들이 이제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시료 전처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이론적으로 그 유기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랬을 때 한 13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다 이해했을까요? 궁금한데요. 어때요? 예, 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관련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네.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좀 진행하시죠. 보통 이렇게 하면 질문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GCMS를 활용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요즘에 가장 재밌어하는 제 분야의 이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백이란 그 박사님이 단장으로 계시는 이 프렌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그 동북아 지역에 5개 지역에서의 어떤 그 국제 공동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요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5개를 하는 지역이 여기 울란바토르라는 몽골의 울란바토르 도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베이징. 네. 요 베이징 결과, 베이징 지역. 베이징이 여기 있습니다. 베이징 결과.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서산, 그 다음에 일본의 노토 지역. 이렇게 5개 지역에서 국제 공동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실시간 장비들도 많이 운영을 하지만 필터 포집도 이 5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5개 지역에서 필터 포집을 하고 나서 이제 왼쪽 파이 그래프가 그 미세먼지의 화학 조성이고요. 오른쪽 파이 그래프가 이 OC의 탄소 성분들이 좀 더 세분화한 그 분포입니다. 그럼 보시면 여러분 베이징이랑 그다음에 서울이랑 베이징이랑 서울이랑 서산을 보면 여기 그 미세먼지 안에 보면은 OC가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30% 좀 넘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조성을 봤을 때는 다른 무기 성분들의 조성보다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OC만 했기 때문에 올게닉 매로로 하게 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OC의 비율이 세 지역 모두 크고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어쨌든 대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OC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면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대기질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OC가 70%를 차지합니다. 다른 무기 성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연료를 정제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태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OC가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겨울 결과입니다. 겨울 결과를 기반했을 때 OC가 7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질을 관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그 OC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 노토라는 지역은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아주 깨끗한 배경 지역인데요. 이 배경 지역에서는 또 OC 비율이 굉장히 작고 설페이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OC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사냐 안 사냐, 그 다음에 대기질을 관리하냐 안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학 조성이 달라지고, OC 관점에서는 대기질 관리를 많이 안 하면 OC가 많고, 대기질 관리를 좀 많이 하면은 OC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살면 OC가 적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OC 안에 분포도 보시면은 베이징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 WISOC가 한 반, 그다음에 나머지 반이 WSOC, 그러니까 친수성 반, 친유성 반 정도가 있는 반면에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름기입니다. 그래서 친유성,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기름기인 성분들이 70%를 차지합니다. OC도 이렇게 조성이 완전 달라지고요. 반면에 그 노토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직접 배출되는 것보다는 어떤 화학 변환에 의해서 산화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 친수성이 한 70%고 친유성이 한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러솔루블한 올게닉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산화 정도도 파악할 수가 있고, 직접 배출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게닉 에어로졸의 성질도 달라지겠죠. 몽골의 유기에어로졸은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 않고 약간 기름진 리포필릭한 상태가 될 거고요. 반면에 서울이나 베이징 같은 경우는 다 그 반반인 상태에서 약간 하이드로포빅한 그러니까 휴리스 카본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만 아주 잘 녹지 않는 상태의 상태의 유기에어로졸 성질을 가지고, 반면에 노토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필릭한 좀 더 물에 잘 녹는 유기에어로졸 성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유기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심 지역 위주로 이제 좀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때 울란바토르랑 베이징하고 서울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특히 이제 베이징하고 서울에 비교를 하고자 했던 게 두 지역이 이렇게 조성도 비슷하고 농도도 비슷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떤 유기에어로졸이 그 발생하는 특성도 비슷한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갖게 되면서 이 두 지역을 비교하고자 했고, 그랬을 때 어떤 직접 배출의 영향을 레퍼런스로 이제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지역을 그 레퍼런스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의 연구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나 유기 성분들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울란바토르는 직접 배출의 영향이 많은 지역의 어떤 참고 자료로, 그다음에 베이징과 서울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랬을 때 유기에어로졸이 어떤 직접 배출의 영향이 더 큰지 아니면 산화가 많이 됐는지 이런 평가를 유기 성분들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성분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이 성분들에 대한 캐릭터, 어떤 특징을 파악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울란바토르, 베이징, 서울인데요. PM2.5 농도를 보시면 울란바토르가 겨울 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베이징하고 서울은 베이징이 조금 더 높고 서울이 한 20 그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OC 농도를 보시면 울란바토르는 44,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제 OC 농도를 가지고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여기 한 5.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 정도 갖고 있고, 서울은 유기탄소 성분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다 낮은데요. 그래서 6.2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게닉 에어로졸, 올게닉 매로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요. 보통 많이 쓰이는 그 곱해주는 팩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산화가 더
더 될수록 올게닉 매터의 비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AMS에서 적용하는 그 팩터를 적용해서 울란바토르는 1.4, 뭐 베이징은 1.6, 서울은 1.8을 곱해줘서 대충 이런 값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과 서울이 곱해지는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대략 한 8에서 10 정도의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의 올게닉 에어로졸을 가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분석한 개별 올게닉 성분의 토탈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울란바토르 경우는 한 3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 정도 되고요. 베이징이나 서울은 1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가 안 됩니다. 한 3, 0.3 마이크로그램 퍼 큐비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베이징과 서울을 보면 5% 정도가 전체 OC에서의 OS, 그러니까 토탈 유기 성분의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부 성분만 분석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가지는 퀘스천은 그러면 이 유기 성분을 가지고 전체 유기 에어로졸을 반영할 수 있냐, 성분을 얘기할 수 있냐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는데요. 잠시만요. 보시면 그 올게닉 카본과 저희가 분석 총 유기 성분의 총량의 어떤 그 회계선을 그려보면 꽤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은 올게닉 카본의 굉장히 일부이지만 5%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관성 증가할 때 그 올게닉 카본이 증가할 때 이 성분들도 증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분석한 건 아니고 아주 일부를 분석했지만 이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을 통해서 분석 개별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안에 있는 올게닉 카본이나 올게닉 에어로졸의 성질을 어느 정도 말해줄 수 있다가 저희 연구실의 잠정적인 결과고요. 그랬을 때 이 세 지역에 저희가 분석한 이 8그룹 성분들의 분포를 보면 농도는 울란바토르가 훨씬 높고요. 베이징과 서울은 유사합니다. 유사했을 때 그 8개의 그룹에 대해서 비율을 보시면 슈가 성분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 패틱시나 다이칼복시 액시드의 성분은 베이징하고 서울만 높고요.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pH 성분이 슈가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pH는 100% 직접 배출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울란바토르는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울란바토르는 직접 배출의 영향이 이 올게닉 에어로졸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베이징을 보면 베이징이 서울에 비해서는 pH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베이징이 농도는 비슷하지만 어떤 올게닉 성분의 직접 배출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각 성분들의 보시면은 이제 OC, pH, 알켄, 패티엑시드, DCA 뭐 각각 성분들의 상관성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보시면 울란바토르가 저희가 이제 직접 배출에 대한 시그널이 그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모든 성분들이 상관성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베이징하고 서울의 상관 분석을 보면 베이징이 울란바토르와 더 유사한 그 상관 분포를 가집니다. 그리고 서울은 보시면 상관성이 대부분 낮은데 좀 좋은 것들은 알칸과 다이칼복시 액시드, 슈가, 알카 이런 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액시드 성분을 가진 성분들. 그래서 보통 DCA를 우리가 2차 생성에 대한 마커로 쓰이는데 그 성분들의 상관성이 OC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말해줄 수가 있냐면 그 베이징이랑 서울의 농도가 비슷하지만 베이징은 겨울철에 아직도 직접 배출의 시그널이 많은 울란바토르와 더 그 어떤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그 올게닉 카본과 pH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화산연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pH와 상관성도 보시면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상관성이 굉장히 좋고 베이징도 이 pH가 올게닉 카본과 증가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OC의 증가의 요인에 이 pH와 같은 성분들, 파시퓨얼 컨버션에 의한 영향이 이 OC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를 말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서울은 OC의 증가와 pH의 증가가 이제 상관성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OC 증가가 pH와 같은 파시퓨얼 컨버션의 그 영향에 의한 것 때문에 증가되는 것이 영향이 작을 수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A가 베이징에서는 OC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켄인데요. 알켄을 pH랑 이제 상관 분석을 했을 때 알켄이 배출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직접 화석연료의 배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어떤 여러분 식물들 그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광택나는 그 이 부분이 이 알킨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왁스라고 하는데 그 왁스 성분들이 이렇게 파티클 상태로 배출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켄 같은 경우는 직접 배출도 되고 이렇게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식물에서 배출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영향이 있고 pH는 컨버스트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상관성이 좋다는 거는 컨버스트는 영향이 큰 거고 상관성이 낮다는 거는 바이오제닉의 영향이 큰 건데 보시면 울란바토르랑 베이징 같은 경우는 pH와 알칸의 상관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 pH와 알칸이 대부분 컨버스션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알칸이 pH의 상관성이 낮으면서 알칸이 주로 컨버스션보다는 바이오제닉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완전히 베이징하고 서울이 농도가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칸은 여러분 그 알칸을 저희가 탄소 20부터 36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본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그 자동차 배출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됐는지 아니면은 식물에서 배출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왼쪽이 울란바토르, 베이징, 서울인데요. 보시면 그 탄소가 적은 성분일수록 그 화석연료에서 배출되고 탄소가 큰 성분이 주로 분포할수록 그 식물 배출의 영향이 더 지배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도 울란바토르는 C22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은 C23, 서울은 C27,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 참고 자료로 쓰려고 노토 지역, 배경 지역, 화석연료의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배경 지역을 보면은 C29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탄소가 점점점 그 화석연료에서 그 식물 배출로 이렇게 가는 영향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카본 프리퍼런스 인덱스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그 바이오제닉, 왁스 플란트의 영향이 커지는 거 보시면 울란바토르, 베이징, 서울이 딱 이렇게 구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을 이런 유기성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의 벤젠 고리의 비율에 따라서 벤젠 고리가 작은 성분일수록 코올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고체 연료, 그다음에 벤젠 고리가 클수록 비클의 영향, 그 자동차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3개와 4개의 링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베이징이 그 중간, 그다음에 서산, 서울이 좀 낮은 상태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이 울란바토르랑 베이징에 비해서 pH에서는 베이클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다이거노스틱 레이쇼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 보시면 다 이렇게 세 개가 그 이제 이렇게 각각의 영향에 대한 그 범위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뭐 불확실도가 어느 정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 울란바토르랑 그다음에 서산하고 베이징하고 그다음에 서울이 분포가 다르다는 이 레이쇼 값들이 다르게 분포하다는 뜻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 같이 이 그 우드나 뭐 코어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유기열들의 그 pH의 배출 특성이 배출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개별 성분들의 분포를 가지고 어떤 배출의 영향을 받았냐, 그다음에 이 레이쇼의 분포가 같냐 다르냐를 통해서 그 특징이 유사할 수 있냐 다르다냐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이 그 울란바토르나 베이징에 비해서 어떤 산화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그려본 그림인데요. 자, X축은 OC고요. Y축은 우리가 2차 생성이라고 2차 생성 마커라고 생각하는 다이칼복시 엑시드의 그 Y축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은 pH의 아이조모인 벤조 A 파일과 벤조 E 파일의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는 그 pH가 대기 중에 배출돼서 얼마나 에이징 됐는지를 평가하는 그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즉 벤조 A 파일은 대기 그 체류 시간이 그러니까 대기의 그
반감기가 되게 짧은 데 비해서 벤조 2파일에는 큽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가 크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대기 중에 오래 체류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이 레이쇼가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대기 중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우선 울란바토르에서 OC와 DC의 상관성이 좋은 상태에서 요 기울기가 2.7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DCA가 많으면 우리가 2차 생성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OC 대비 DC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울기 값은 울란바토르는 2.72, 베이징 9, 그다음에 서울은 19입니다. 그 얘기는 서울이 OC 안에 DC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은 포션, 그러니까 가장 2차 생성의 포션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벤조 A8N과 벤조 2,8N의 비율도 보시면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이 파란색 분포, 그러니까 프레시한 상태에 비해서 서울은 좀 더 에이징된 상태. 그래서 베이징과 서울을 비교했을 때 농도는 비슷했지만 서울이 DCA 포션이 더 크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벤조 A8의 벤조 2,8의 레이쇼도 보시면 더 에이징 상태로 더 산화가 더 많이 됐다. 즉 올게닉 에어로졸의 산화 상태가 에이징이나 옥시데이션 된 상태가 서울이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많다라고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저희가 유사한 농도를 가지지만 서울은 좀 더 에이징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MF는 아직 조금 저희가 더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기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저희가 샘플하게 돌린 결과를 보시면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3개의 팩터가 도출됐고요. 베이징은 4개, 서울은 5개가 추출이 됐을 때 각 성분들의 어떤 저희가 특징에 따라서 이 성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이랬을 때 보시면 울란바토르는 어떤 여러 가지 믹스된 컨버스천 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팩터로. 울란바토르는 PMF로 돌려봐도 그렇고 PCA를 돌려봐도 그렇고 팩터가 한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컨버스천이 지배적이어서 그냥 컨버스천에 대한 것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조금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비이클 이미션, 그다음에 자연 발생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올게닉 마커의 이름을 따해서 이제 4가지 정도 구분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이오매스 버닝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팩터들에 비해서 세컨더리 포메이션이 더미던트하고 전체 양이 탄소로 구분했을 때 한 2.5에서 3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올게닉 에어로졸 환산할 때 한 5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이제 2차 생성에 대한 유기 에어로졸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PMF는 근데 조금 더 저희가 시료수가 이때는 30개밖에 없어서 여름철 시료랑 다 같이 해갖고 조금 더 시료수를 확보하고 다른 계절에 대한 것도 한번 제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돌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이징과 서울이 농도는 유사했었지만 유기 에어로졸의 발생원은 이렇게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앞에서 소개한 유기 분석을 통해서 이 세 지역의 유기 에어로졸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서 유기물 분석해서 결과 해석하는 것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글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예.